아, 이번 시간부터 이제 이론은 끝내고요. 실제로 들어와서 실제 상담에서 이제 그 내담자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는지 그것을 크게 이제 셋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우선 문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원인, 조건들을 살펴가지고 분석해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대안을 찾는 과정.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 현상을 파악하는 거, 이걸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내담자의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이냐,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문제와 연관된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연관된 요인들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이제 뭘 살펴볼 때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만 보게 되면 뭐가 빠졌죠.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주체가 빠졌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주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담자 자신의 관점은 어떠한지 이것도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상담자 마음대로, 상담자의 선입견, 고정관념대로, 자기 주관대로 마음대로 보태거나 빼거나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지 않고, 내담자가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내담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담자 입장에서 또 있는 그대로 마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바라보듯 그렇게 이해하거나 노력하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좀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상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담자 중심으로 내담자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아주 이상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상담자는 그 입장을 공감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일단은 내담자 입장에서, 내담자 시각에서 바라보고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을 격려하고요, 독려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일단은 그렇게 내담자 입장에서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면서 이제 많이 이제 공감도 하고 쭉 들어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내담자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편을 들어준다,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 듣는다, 이거는 다른 거다. 편을 든다는 건 뭐예요? 네가 옳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갈등 상황에서 그 사람 편을 든다, 그 사람의 입장을 옹호한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냐 하는 이제 확인도 해 가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공감적으로 듣고 그 입장을 이해해 본다와 함께 이게 되면서 또 동시에 객관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입장인지 어떤 시각인지 하는 것들을 상담자는 깨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으로 이거를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내담자에게 다시 제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입장에서 자기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봐왔던 그런 것들을 일단 그대로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객관적으로 이게 어때 보인다 하는 것들을 제시해 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자기 객관화를 돕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담자를 공감하면서도 또 동시에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거.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상담자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을 공감적으로 들으면서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바라본 시각을 동시에 갖는다. 자, 이런 능력을 갖추고 이 작업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규정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들으면서도 이거를 객관화하고 하는 것들을 쭉 해가면서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해가고 해서 이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초점을 잡아갈 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죠. 오류 같은 것들을 범하면 안 되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쭉 장황하게 늘어진 것들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평상시에 뭐 사설을 읽는다든가 어떤 그 요약 정리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본다든가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서로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만, 사실적인 것만 정확하게 알아간다고 해서 뭐 마음이 풀리거나 상담이 술술술 된다거나 또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다 쏟아 넣는다든가 하는 걸 보장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내담자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도 그 말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감정 변화 같은 것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과거 기억을 떠올리거나 회상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슬픈 걸 떠올리면은 그 사건과 관련됐던 그 기억과 관련되었던 연관되어 묶여 있었던 어떤 감정도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울컥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 변화 같은 것들이 미묘하게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적인 내용뿐 아니라 내담자의 감정, 그리고 이 내담자가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담자가 그 표현을 말을 하면서 어떤 손동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뿐 아니라 어떤 행동 변화 같은 것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내담자가 보이는 그런 행동이나 감정, 표정 변화 같은 것들이 이상하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막이 떨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이렇게 모순되는 현상이 보이게 되면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감정이나 표현, 행동 변화에서 어떤 모순이 발견되거나 이렇게 할 때, 불일치하는 것들이 발견될 때 이것이 뭔가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도 내담자의 감정이 많이 묻어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 흘려 들으면 안 되고 그건 귀담아 들으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침착성을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보아가려면 내담자 이야기에 휩쓸려 가지고 압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내담자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또 음색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도 집중되어 있어야 하고, 이게 이제 중요 단서다 하는 것을 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현상을 파악해 갈 때 이렇게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해 가는 그런 요령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 속에는 다른 사람과 연관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도 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참 흥미롭게 경험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 학위 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해가지고 갔던 곳이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였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상담을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학부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으면 30대, 나이가 좀 되면은 40대, 50대까지 이런 이제 주부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저보다 10살, 20살 많은 거죠. 이런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쭉 듣다 보니까 주로 이제 주부들이다 보니까 얘기하는 것들이 시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주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시댁 사람들은요, 시자 들어가는 이제 뭐 시누이라든가 시아버지라든가 시어머니라든가 등등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괴물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아주 못됐거나.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어쩌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던 그 당사자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내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멀쩡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경험을 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담자 얘기를 내담자 입장에서 듣고 귀담아 듣고 이렇게 쭉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담자가 보는 거다. 이 사람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다 들어버려가지고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부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냐, 상대방 반응은 어땠냐,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해 가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내담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지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담자 주변의 시각도 탐색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담자가 얼마만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잘 판단하고 보고 있는 건지를 파악해 보는 거죠. 즉 내담자의 시각이나 사고의 유연성 같은 것들도 이제 가늠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거를 안 하고 자칫 내담자 말만 듣고 내담자 이야기에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이제 그 이후에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할 때 엉뚱한 쪽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더 인정해주고 더 깊게 하는 쪽으로 잘못, 그러니까 상담이 내담자한테 이용된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하면서 듣되 거기에 빠져들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문제를 다뤄가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항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부터 다뤄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저항이냐, 지각을 한다든가 상담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룬다든가, 또 상담하러 와가지고 별 얘기를 안 하고 떠보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뭔가 불성실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저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저항이 나타나면 대개 이제 상담자들은 이 저항을 직접 다룰 생각은 못 하고 거기에 이제 휘말려 들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담이 뭐 좀 지지부진해지거나 방향을 잃거나 또는 심지어는 상담이 중단되는 그런 상태까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저항이 나타나면 저항을 알아차리고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습적인 지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각을 하는지, 어떤 사유에서 그러한지, 물론 추궁하듯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듯이 그런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의 시각 차이에서, 입장 차이에서 생기는 그런 저항 같은 것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조율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파악해 갈 때,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할 때 아주 중요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담자의 심리 요인과 아울러서 외적인 환경 요인,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는 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이제 곤란하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잘 모아가고 그걸 잘 취합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이어서 이 문제에 연관된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또 살펴보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들을 알아두게 되면 이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꼭 필요하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문제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이 가족 관계 같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가족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익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는 어떠한지, 또 형제들은 어떠한지,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내담자의 성격,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탐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자라온 배경, 성장하는 데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재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교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있는지, 같이 만나면 뭘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의 인간관계와 교류 방식,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은, 파악해 볼 만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유념할 것이, 외부 환경과 동떨어진 그런 내면 문제는 어떻다? 없다. 외부 환경과 동떨어지게 그냥 갑자기 돌연변이식으로 생기는 그런 내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유유상종이다, 이런 거 있죠. 비슷하게 닮은 어떤 것들끼리 함께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이니까 이 사람도 이렇겠지,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것은 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같은 것들을 섣불리 가지는 것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적인 요인들을 알아갈 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제 공유되는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완전히 왜곡된 어떤 그런 생각, 사고방식, 행동방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도 이제 이건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 고정관념이 선입견으로 굳어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색안경을 낀 것처럼 돼가지고 항상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특히 권위자가 가진 선입견은 어떻습니까? 그 구성원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주잖아요.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엄청난 권위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담자가 어떤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으로 뭘 보고 대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다면 내담자가 그것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 같은 조건에서도 얼마인지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거는 늘 이제 명심해 둬야 되겠고요. 이 외부 환경을 탐색해 갈 때 이 내담자가 이 외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내담자의 대응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아주 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문제와 그 문제에 연관된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담자 자신의 관점은 어떠한가. 어쩌면 이것이 반 이상, 전체의 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내담자의 자신의 관점이 어떠하냐, 이거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사만 탐색하게 되면은 반쪽짜리 정보밖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반쪽짜리 정보냐? 내담자가 과거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내담자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담자는 그러한 상황, 경험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해야 이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 상황과 내면을 연관지어서 살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뭘 경험했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는 내담자의 내면 반응, 이 내담자 마음, 내면, 이걸 살피는 것, 내담자의 관점을 살피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 이것에만 원인을 돌리고 있다가 이제 자신이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응했구나 하는 것들을 새롭게 이제 상담자의 안내로 그걸 성찰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하면서 자신의 대응, 자신을 객관화시켜 가지고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통찰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피해의식이나 무력감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가도 이 단단했던 피해의식이나 무력감이 이제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이 현실적인 희망이 되고 이게 이제 치유하거나 성장해 가는데 어떤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상담할 때 이제 그렇게 묻기도 해요. 그걸 다른 식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그 사람이 보기엔 어땠을까요? 그걸 꼭 그런 식으로만 해석해야 될까요? 다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 지금 와서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통찰 같은 것들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상담자는 이 자작자수라고 하는 거,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다는 거, 이런 원리를 자업자득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내담자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대응방식 같은 것들과 내담자가 겪은 그런 문제들의 연관성을 잘 살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내담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공유하고 해서 이제 비로소 자기가 그걸 책임짐으로 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내담자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는 것, 이 자체가 이것이 내담자한테는 치유와 성장의 체험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 이런 것들의 방해를 뚫고 직면해 가면서 이제 진실을 확인해 가고요. 그리고 내담자는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경험자 시점, 그리고 상담자는 관찰하는 관찰자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입장 차이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제 이 상담자의 정성 어린 그리고 사려 깊은 그런 관찰과 해석 그리고 제시, 이것에 따라서 이제 내담자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내담자는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층적인 상담이 더 진행돼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본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문제가 무엇인지, 연관된 요인은 무엇인지, 또 그것들을 이 내담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잘 살펴가는 가운데 이제 통찰이 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제3자의 입장에서 제시되는 이 상담자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담자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게 되고 더 깊이 살필 수 있는, 그러니까 심층 상담으로 더 전개돼 간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석 작업으로 더 이어져서 깊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현상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를 원인과 조건을 밝혀가는 그런 분석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